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존재하잖아요. 쉽게 말해 본인이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 스스로 구속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바보도 아니고 본인 몸을 스스로 구속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사람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누구나 살아가며 실수라는 것을 한다면서 자신이 의도한 일을 합리화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합리화가 쉽게 용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7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지금 현재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조그마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사실 저희 두 사람은 우연한 일로 이렇게 인연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손님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취객이 다가와 진상짓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저는 남편에게 감사의 표시로 밥을 사게 되었고, 이후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양가 가정 형편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연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끼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에 보통 가정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저희 둘은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남편 집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정말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한량 같은 사람이라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집에 소개시킬 때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남편 인생에 그런 최악의 집을 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남편도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집안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 혹시나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괜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데 저 혼자 안달복달하면서 자꾸 코치코치 캐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재준 씨, 우리 집에 인사 다녀와서 충격 많이 받았지. 어? 충격? 충격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재준 씨도 우리 집 상태 봤잖아. 곰팡이 가득하고 짐들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창고나 다름없는데. 솔직히 오늘 집 보여주고 나서 조금 창피하네. 그게 뭐가 창피해? 어디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오히려 장인 장모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좋은데? 남편은 걱정이 가득 묻어있는 저의 말에 웃으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면서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를 달래주었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남편과 비교했을 때 뭐 하나 잘난 게 없어서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남들 다 가는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물론 남들보다 일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조금씩 돈은 꽤 모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모을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몇 년 동안 적금을 붓다 보니 목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년 전에 대출을 조금 더 보태서 떡볶이 가게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떡볶이 가게 사장이라고 해도 남편에 비해 학력이나 집안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계속해서 친정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나 남편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든 다 괜찮으니 결혼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두 사람을 반대하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죠.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면서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댁에 가기 전날부터 너무 긴장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제 집안 사정을 아시면 싫어하실 게 뻔했거든요. 지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 어머니.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재준이한테 들어보니까 집안 형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나는 너희 두 사람 반대할 생각 없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러니까 얼른 날짜 잡고 식 올려라. 사실 저는 물벼락이라도 맞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다면서 저를 예뻐해 주셨죠.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참 모자란 저를 좋게 받아주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도 결혼 후에 저를 더 예뻐해 주시고 친딸처럼 아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생활 중에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 출퇴근 문제 때문에 시댁과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었죠. 사실 결혼 전에 주변 사람들은 집안 형편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댁 가까이 살면 100% 시집살이를 당한다면서 최대한 신혼집을 멀리 얻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저도 시집살이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니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다짐한 게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아서 맨날 붙어 다닐 정도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늦게 닫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려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나오셔서 일을 도와주셨어요. 게다가 가게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를 몇 년째 못 가는 게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한창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날 때쯤 뜬금없이 저에게 돈을 내미시더군요. 어머니, 이게 웬 돈이에요? 1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큰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너희들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 한번 못 갔다 왔잖니. 이번 기회에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다녀와라. 가게는 내가 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휴가는 나중에 가면 되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그냥 휴가 한번 다녀와.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 결혼하고 나서 시댁 일에 가게 일에 정신이 없었잖니. 그냥 100만 원짜리 공짜 돈 얻었다 생각하고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와. 그럼 휴가는 저희가 알아서 갈 테니까 돈만 가지고 가세요. 저희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란데 1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이걸로 둘이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쁜 손주도 하나 만들어 오면 좋고. 시어머니는 제 주머니에 기어코 100만 원을 찔러 넣어주시고 도망치듯 하셨어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께 가게를 맡기고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죠. 저는 항상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에 치여 사느라 혼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계셨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아주버님을 보면서 결혼도 못한 채 노총각으로 일만 하며 산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아주버님이 식구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시댁에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그날 형님이 되실 분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좋은 집에서 자랐는지 명품을 쫙 빼입고 다니고 그 나이에 관리도 잘 받으러 다니는 것인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정말 예뻤어요. 게다가 들어보니 명문대 학교 교수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는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친구로만 지내다가 1년 전부터 마음을 확인한 후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딱히 결혼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형님을 그닥 좋아하지 않으셨죠. 저는 처음에 형님이 인사를 왔을 때 집안이나 학벌이 훨씬 좋으니까 시어머니께서 두 손 들고 반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형님을 더 예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이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콧대가 높고 예의가 없다며 싫어하셨어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형님은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많이 났죠. 저랑 시댁 일을 할 때에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 자주 나왔거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식구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며느리인 저와 형님이 식사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데 형님은 부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형님에게 다가가 음식 준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 형님, 저랑 같이 들어가셔서 음식 준비 같이 해요. 동서, 이 고운 손에 내가 물을 묻힐 것 같아?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해. 형님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음식 준비 같이 하셔야죠. 오늘 음식할 거 많아요. 얼른 같이 들어가요. 나같이 귀한 인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원래 그런 잡일은 양반이 아니라 머슴들이 하는 거야? 네? 그럼 지금 제가 머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머슴 취급하는 형님을 보면서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일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밖에서 들리는 언성에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은 급히 방에서 나왔고 저희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밖으로 나와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형님에게 한 소리 하셨죠.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부엌에 들어가 음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나 형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뒷방 노인네 취급하더라고요. 본인은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위인이 아니라면서 집에만 있는 노인네가 뭘 알겠냐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아주 아나무인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던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일로 아주버님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시댁에서 형님과 큰 소리를 내며 싸우셨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옆에서 언성을 높이셨고요.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일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면서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님 부부는 집에서 차분히 대화를 한 후 화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항상 시댁에 형님이 끼어 있으면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형님 부부는 시댁에 발걸음을 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시어머니에게 안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국 형님 부부와 시어머니는 점점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밤늦게 가게 영업을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문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어머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안 주무셨어요? 아휴, 잠이 와야 말이지. 너 지금 재준이랑 같이 집에 좀 와라.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재준이 데리고 집에 좀 와봐. 시간이 많이 늦었고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심각한 분위기에 말씀을 거부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함께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으로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씀을 못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나 싶었어요. 남편도 답답했는지 사람을 불렀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랑 남편 손을 붙잡으면서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셨죠. 지영아, 재준아,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대. 평소에 고혈압이랑 당뇨 관리가 안 되어서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어. 만성 신부전증이라면 신장 이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음,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식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진짜 염치 없지만 너희 두 사람이 신장 공여자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될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형님 부부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니 얘기를 꺼내볼 수가 없다면서 제발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가 생각하기에도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가 부탁한다고 해서 흔쾌히 신장 공여자 검사를 받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결국 시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두 사람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고민도 없이 알겠다며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저는 평소 시어머니를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너희들이 신장 공여자 검사해 볼 거야?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어머니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나한테는 너희 두 사람밖에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인 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고 이식 수술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곧장 병원에 검사 예약을 해놓았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 부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준님은 조직이 맞지 않아 이식 불가능하실 것 같고 김지영님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정말 어머니께 신장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김지영님께서 이식에 동의만 하신다면 바로 수술 준비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간호사님 통해서 이식수술 관련 내용 전달받으시고 날짜 맞춰 임순영님 모시고 오셔서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간호사님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혹시나 두 사람 모두 신장 이식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쩌지 싶어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저희 두 사람은 곧장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고 날짜 맞춰 같이 입원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앞으로 은혜를 두고두고 갚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를 꼭 껴안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쉽지 않을 텐데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뭘.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 섞인 가족이라도 이식 수술은 힘든 일이잖아. 근데 흔쾌히 수술하겠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뭐, 피 섞인 사람들만 가족인가? 나도 엄연히 이 집 며느리네요. 여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 살려준 몫으로 내가 잊지 않고 평생 잘할 거야. 정말이지? 나 지켜볼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살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런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 겉으로 티는 안 냈어도 심경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수술 잘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가게 되었죠. 저는 가게에 잠시 휴업을 한다고 붙여놓고 수술을 받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 병실로 흩어져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신장을 이식하는 큰 수술이기에 시어머니도 확인할 게 많은 것인지 정신이 없어서 한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수술 전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간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오후가 되면 수술 준비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틈이 생겼을 때 면회를 온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병실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실 문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창문으로 살펴보니 형님 부부가 면회를 와 있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 수술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전화 한 통 없어서 그럼 그렇지 라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부부가 면회를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웬일이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래도 가족이라고 걱정이 되어서 면회는 왔나 보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 부부도 왔으니 수술 전에 인사나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잡았죠. 그러면서 병실 문이 살짝 열렸는데 그때 형님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신장은 제가 드려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 몸이 워낙 연약해서요. 아이 무슨 소리야. 똑똑한 우리 명문대 교수님은 오랫동안 살아야지. 고졸 출신과 명문대 교수의 대우가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어? 원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면 몸으로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학생들이 학벌을 높이려고 열을 올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형님은 저와 다르게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 대우가 다른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신장을 저에게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는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주버님도 옆에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런데 재준이랑 재수씨도 참 미련하다.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두 사람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연기를 그렇게 잘했나? 여보, 나 교수 관두고 연기 전화할까 봐. 우리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는 학교 강단에서 해야지. 연기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장난이에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연기자를 하겠어요? 밖에서 보니 세 사람 분위기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스갯소리를 날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얼굴에 아주 한밭꽃이 피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화를 들어보니 형님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장이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해왔던 것이었죠. 애초에 두 사람은 누구보다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 앞에서만 서로 미워하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병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돈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 신장이식 수술 마치면 제가 완치 선물로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건강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아이, 정말? 아이고, 우리 첫째 며느리가 최고다. 그럼요. 제가 어머니한테 빈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주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럼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나 꼭 건강해질 테니까 약속대로 용돈 많이 줘야 돼. 기대하고 있으마. 알겠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돈까지 쥐어주겠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약간 불안하다면서 이식 수술은 당일날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게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까지 내저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어차피 저는 미련하게 착해 빠져서 도망을 가거나 수술 거부할 위인은 못 된다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본인이 수술 당일날 전화라도 해서 눈물 콧물 짜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화가 잔뜩 났는지 들어가서 따지고 수술 취소하자며 난리를 쳤죠. 그러나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남편 앞을 막았었어요. 아니, 이걸 왜 가만히 서서 듣고 있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따지고 태어나자. 아니, 그냥 병실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여기 안 온 거야. 알겠지? 당신 바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도 신장 떼어주고 싶냐고. 나는 저런 소리까지 듣고 당신이 신장 떼어주는 거 절대 용납 못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지고 난리 칠 거야. 걱정 마, 여보. 나 신장 이식 수술 절대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병실로 돌아가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현장 잡았을 때 대놓고 따져야 한다며 방방 뛰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남편을 끌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병실로 들어가 세 사람의 머리채라도 뜯고 난리를 치고 싶었죠. 하지만 세 사람은 제가 무조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줄 거라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당장 병실로 쳐들어가서 따지는 것보다는 수술대에 올라갔다가 뛰쳐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 쳐들어가지 않고 참았던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늘이 절 도운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믿고 미련 곰탱이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니 불쌍해서 절 도와준 것 같았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었는데 엄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을 뻔했네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수술 당일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획대로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 그래, 오늘 수술이 잘 되려는 건지? 오랜만에 마음 푹 놓고 잘 잤다. 너도 잘 잤지? 네, 그럼요. 오늘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진짜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에이, 어머니, 수술 전에 울면 안 돼요. 우리 수술 받고 건강해져서 웃으며 만나요. 알겠죠? 전날에 병실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열심히 연기를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속에서는 열불이 터졌죠.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분 좋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수술 시간이 다 되었죠. 저는 의료진들의 지시에 따라 수술대에 올라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수술 준비가 완료되고 교수님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마취를 진행하겠다고 할 때쯤 저는 생각했던 대로 수술 거부를 외쳤죠. 저 교수님, 죄송한데요. 신장 이식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수술 중단해 주세요. 아, 네?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수술 준비도 다 했는데. 저 수술 못 하겠어요. 공여자는 언제든지 수술 거부할 권리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죠. 그런데 이식 받으시는 분이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한 사람 목숨 살리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진행하죠. 아니요, 교수님. 그냥 수술 중단해 주세요. 어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에게 전날에 시어머니 병실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된 교수님과 다른 의료진들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건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화를 내주셨죠. 당연히 수술은 곧장 중단이 되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수술을 진행하려다가 결국 가슴만 열었다 다시 닫은 채로 나와야 했죠. 시어머니는 수술도 하지 못한 채 회복실에 있다가 다시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후 의료진들에게 제가 이식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듯 보였어요. 당연히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병실로 오라면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친히 병실로 찾아갔어요. 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 이식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말은 왜 바꿔? 너 때문에 쓸데없이 가슴만 열었다 닫았잖아. 그러니까 누가 형님이랑 짜고 그딴 짓 하래요? 저희 두 사람 수술 전날 어머니 보러 왔다가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무슨 얘기긴요. 명문대 교수랑 저는 달라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얘기요. 그동안 세 사람이 저한테 이식 수술 받으려고 연기하신 것도 다 들었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소중한 신장 뜯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 너희들이 잘못 들은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하는데 너도 알고 있잖니. 엄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를 해? 어제 여기 와서 세 사람 대화 내용 다 들었다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야. 저를 예뻐해요? 받아야 할 게 있으니 겉으로만 좋아한 척 했겠죠. 어찌되었건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이식 수술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여기서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던지 아니면 형님한테 받을 돈 포기하고 저 대신 해달라고 하던지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남편 손을 붙잡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울리더니 나중에는 형님 부부도 알게 되었는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문자로 본인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하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목숨 한 번만 살려달라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도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신장 이식 예정대로 진행해주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시어머니는 신장 이식을 못 받게 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마음이 급해졌을 테고 형님은 혹시나 본인이 수술을 받아야 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 문자를 보냈겠죠. 그러나 제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매달린 듯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완곡하게 거절을 당한 것인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저에게 찾아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지영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는 신장을 준다고 하고, 아니 형님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꿩 먹고 알 먹는다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저는 죽어도 어머니한테는 신장이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세요. 지영아, 나 좀 살려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투석으로도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 이식도 시기를 놓치면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바꿔주라. 어머니의 든든한 첫째 며느리랑 첫째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그때 들어보니 돈으로는 못할 거 없다면서요.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돈 주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형님 차라리 돈을 주면 좋지. 본인 신장은 못 뺏긴다고 방방 뛰더라. 이제는 아예 내 연락 받지도 않아. 그리고 신장 이식도 적합이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해. 나 너밖에 없다. 시어머니는 간곡하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부탁을 했어요. 상황을 보니 형님은 시어머니가 신장 이식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발빠르게 도망을 간 듯 보였죠. 그러나 저도 이미 이식해줄 마음이 떠나간 상황이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터덜터덜 그냥 가더라고요. 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신장 이식 기회를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다음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기 시작했죠. 당연히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아주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는 양심도 없어? 그딴 짓을 하고도 여기 와서 이식수술 해달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냐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지영아, 나 좀 제발 살려주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머니한테 믿을 구석 더 있잖아요. 잘난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네 형님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얼마나 빌리고 다녔는지 집에 돈 갚으라는 빚쟁이들까지 쫓아왔어. 게다가 폐교 위기에 부실대학교 시간제 교수였다고 하더라.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시어머니는 본인도 형님한테 감쪽같이 속았다면서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몰랐는지 형님과 이혼하려고 이혼소송을 걸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애절한 눈빛을 하고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그런 짓을 하고도 이식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끝까지 거부를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신장이식을 받을 수 없었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면서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번 일로 크게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아예 인연을 끊겠다 통보를 했죠.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로 지금도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이렇게 세게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신장은 저에게 받고 돈은 교수 형님에게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교수 형님이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오네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심경이 참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한 상황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시간이 연속이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때 거절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시댁에서 이러한 일이 있던 걸
저희 친정엄마도 알게 되면서 저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네요. 왜 그런 걸 함부로 해준다고 해서 이런 사달이 나게 만드냐고요. 제 탓도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속상하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제 뜻대로 하라며 이해를 해주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알아서 운명을 결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려 보려고요. 힘든 시간도 한 차례 겪었으니 이제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꽃길만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항상 입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쓴소리도 달갑게 듣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